짬밥도 안 되는 년이 꺼드럭거리네. 암캐년이 무슨 연대장이냐, 이게 군대냐? 박철민 원사는 행정반 뒤편 흡연장으로 쓰이는 낡은 컨테이너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영하 20도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지식여 끈 담배꽁초가 이미 수북하게 쌓여있는 깡통 위로 그는 또 하나의 꽁초를 신경질적으로 던져 넣었다. 그의 맞은편에 서 있던 중사 하나가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원사님,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오늘 취임식이지 않습니까? 새로 오는 연대장 귀가 보통 밝은 게 아니랍니다. 707 출신이라는데요. 707이고 나발이고 여자가 무슨 전투부대 지휘관을 해. 그것도 최전방 GOP도 아니고 예비연대라지만 여기가 어디냐. 백골이다 백골. 산송장도 얼어되진다는 철원 바닥이라고. 따뜻한 사령부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던 년이 여기 와서 며칠이나 버티겠냐? 박원사는 군복 상의 주머니를 툭툭 털며 일어났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주임원사 계급장이 훈장처럼 번들거렸다. 이 부대에서 20년. 연대장이 5번 바뀌고 대대장이 수없이 갈려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에게 연대장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였고 이 부대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는 오만함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었다. 내기할까? 한 달 안에 울면서 상급부대로 전출 보내달라고 질질 짤 거다. 두고 봐라. 박원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행정반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그날 오후 철원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겨울이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이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귀와 코는 동상 직전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칼날 같은 바람이 병사들의 전투복 깃을 파고들었지만 누구 하나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단상 위로 올라오는 새로운 지휘관 배선옥 대령의 군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저벅. 보통의 지휘관들이 취임식 때 보여주는 과장된 제스처나 목에 힘을 잔뜩 준 거드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빙판 위를 걷는 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단상 중앙에 섰다. 깡마른 체구였지만 군복 위로 드러난 어깨선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는 철원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최연소 여성 연대장, 특수임무단 출신. 수식어는 화려했지만 병사들과 간부들의 눈에는 호기심보다는 의구심이 그리고 일부 늙은 부사관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반감이 서려 있었다. 배선옥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병장의 선 병사들을 그리고 단상 아래 도열한 참모진과 주임원 사단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철민 원사는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사냥감이 숨을 죽이고 있는지 어디에 덫이 놓여 있는지 탐색하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백골. 마이크를 쓰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쨍하고 울려 퍼졌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건조한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부로 제3보 병사단 예하 23년대의 지휘를 맡게 된 대령 배선옥이다. 그녀는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모두 생략했다. 잘 부탁한다는 말도 열심히 하겠다는 상투적인 다짐도 없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부대에서 대충이라는 단어는 없다. 군인은 결과로 말하고 규정으로 행동한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상.
짧고 간결한 취임사였다. 박수는 늦게 터져 나왔다. 너무나 간결해서 당황한 탓도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 단상에서 내려온 배선옥은 대기하고 있던 지프차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연대 본청까지 걸어가겠다는 손짓을 했다. 참모들이 당황하여 그녀의 뒤를 따랐고 그 뒤를 박철민 원사가 느릿느릿 따라붙었다. 원사님 보셨습니까?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옆에서 걷던 인사과장이 혀를 내두르며 속삭였다. 박 원사는 콧방귀를 꼈다. 똥폼 잡는 거죠. 저러다 날 추워지면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은 관사에서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여자들이 다 그렇죠. 그때였다. 앞서 걷던 배선옥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섰다. 뒤따르던 참모들이 도미노처럼 멈칫했다. 배선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박철민 원사에게 꽂혔다. 거리는 10m가 넘었지만 박 원사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들렸을 리가 없는데. 분명 작은 목소리였는데. 배선옥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자네가 주임 원사인가? 박 원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손끝이 눈썹에 닿는 둥 마는 둥 미묘하게 불량한 자세였다. 백골. 예, 연대 주임원사 박철민입니다. 배선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박 원사의 군복상에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그 가슴팍과 삐딱하게 쓴 베레모를 가만히 응시했다. 경례 구호가 들리지 않는다. 다시. 박 원사의 미간이 꿈틀했다. 감히 풋내기 연대장이 20년 짬밥인 나한테 경례 태도를 지적해.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백골. 그제야 배선옥이 느릿하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더 다가와 박 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군복이 화려하다고 군인의 격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원사. 넥타이가 비뚤어졌군.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런 건가? 주변의 참모들이 숨을 들이켰다. 박 원사의 얼굴이 불끄락푸르락해졌다. 배선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몸을 돌려 본청으로 걸어갔다. 10분 뒤 지휘통제실에서 간부 신고 받겠다. 늦는 인원은 명단 체크해서 보고해.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 원사는 이를 갈았다. 저 독사 같은 년.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배선옥이 707 시절 천리 밖의 적의 움직임보다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데 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철원에 오기 전 이미 국군방첩사령부의 지인으로부터 이 부대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물품 분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철원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닥쳤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연대장실은 냉기로 가득했다. 중앙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배선옥은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책상 위에는 전임 연대장이 남기고 간 인수인계 서류와 부대 현황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가죽 장갑을 낀 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보급품 수령 대장, 피복 반납 대장, 그리고 병사들 소원 수리함 열쇠. 당장 가져오라고 해. 옆에 서 있던 작전과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연대장님 오시자마자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짐도 아직 다 못 푸셨을 텐데. 내 짐은 내가 알아서 푼다. 내가 지시한 것들이나 가져와. 그리고 주임원사는 어디 갔지? 아, 박 원사님은 병사들 격려차 생활관 순찰을 나가셨습니다. 날이 추워서 보일러 상태 점검하신다고. 격려라. 배선옥의 인매가 비틀렸다. 그녀는 서류 더미 속에서 폐기 예정 피복 리스트를 집어들었다. 멀쩡한 전투화와 방한복들이 파손이라는 명목으로 대거 폐기 처리된 기록이 수두룩했다. 아주 알뜰살뜰하게도 챙겨 드셨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 너머 병사들이 생활하는 구막사가 보였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설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3대대 구중대 이생활관. 동작 그만. 야, 김일병. 너 지금 뭘 숨기냐? 박철민 원사가 생활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고함을 질렀다. 점호 준비를 하던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제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백골. 일병 김민재. 침상 구석에서 관물대를 정리하던 앳된 얼굴의 병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박원사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지휘봉 대신 등산용 스틱 같은 굵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지팡이로 김일병의 관물대 서랍을 툭툭 쳤다. 내가 아까 복도 지나가다 봤는데 말이야. 내가 택배 박스 뜯으면서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구나. 뭐냐? 여자친구가 보내준 거냐? 아,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생일 선물? 호, 효자들이네, 효자들. 어디 구경이나 좀 해보자. 박원사는 김일병이 등 뒤로 감추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포장을 뜯자 그 안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고급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이었다. 군인 월급을 몇 달을 모아도 사기 힘든 고가의 물품이었다. 박원사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시계를 꺼내 이리저리 돌려보며 혀를 찼다. 야, 김민재. 너 이 시계 차고 작업 나갈 수 있겠냐? 이 비싼 걸 차고 진지 공사하고 제설 작업하다가 기스라도 나면 어떡해? 응?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군대에는 말이다. 위화감 조성이라는 게 있어. 누구는 10,000원짜리 전자시계 차는데 누구는 이런 번쩍거리는 거 차고 다니면 전우애가 생기겠냐? 이게 다 부대 단결을 해치는 주적이야, 주적. 박원사는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대보며 능글맞게 웃었다. 이건 내가 행정반 금고에 임시 보관해두마. 휴가 나갈 때나 찾아가라. 알겠나? 하지만 원사님, 규정상 시계는 개인 물품으로. 김일병이 울먹이며 항변하려 하자 박원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지금 주임원사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너 뺏는다고 했어? 보관해준다고. 너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무반에 도둑놈들 많은 거 몰라?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준다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박원사의 고통이 생활관을 쩌렁쩌렁 울렸다. 옆에 있던 분대장이 김일병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더 대들었다가는 군생활 전체가 꼬일 것이 뻔했다. 김일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유, 시계가 묵직하니 좋네. 역시 요즘 애들은 돈이 많아. 박원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에 시계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다른 병사들의 관물대도 훑어보기 시작했다. 어이, 거기 최상병. 너 저번에 샀다던 사제 전투화, 그거 인가받은 거냐? 굽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가져와봐. 안전성 검사 좀 해봐야겠으니까. 박원사가 휩쓸고 지나간 생활관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침울했다. 병사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계급과 짬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박원사는 복도로 나오며 주머니 속의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이거 모델명 보니까 중고로 팔아도 100만 원은 좋게 받겠는데. 김 사장한테 넘기면 딱이구만. 그는 이미 이 시계가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전역이 1년 남은 시점, 그는 퇴직금 외에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나갈 심산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병사의 물건을 보관 명목으로 압수해 빼돌렸지만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대장들은 귀찮은 일을 싫어했고 연대장은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본청 2층 연대장실 창가. 배선옥은 고성능 쌍안경을 내리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녀의 시야에는 박원사가 병사의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흡족해하며 막사를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다. 걸려들었군.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감찰 장교 지금 즉시 내 방으로. 철원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짐승들은 숨을 죽였지만 더 무서운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원사가 훔친 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앞당길 시한폭탄을 주머니에 넣은 셈이었다. 배선옥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 깨알 같은 글씨로 부대 내 비리 의혹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펜을 들어 맨 위에 적힌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박철민. 그녀가 707 시절 익혔던 기술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격술도 격투술도 아니었다. 바로 적이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아끼는 것을 미끼로 삼아 숨통을 끊어놓는 설계였다. 재미있겠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원사. 배선옥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밤눈을 뜬 늑대처럼 번뜩였다. 철원의 겨울밤은 길고 혹독했다.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쳤다. 모든 소리가 얼어붙은 듯 고요한 연대 본부 뒤편 보일러실 굴뚝에서만 희뿌연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철민 원사는 두꺼운 야전 상해 깃을 한껏 세운 채 행정반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쓰레기 봉투 같았지만 그 안에는 병사들에게서 압수한 고가의 물품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배선옥인지 뭔지 하는 그 여자가 오고 나서 영 분위기가 찝찝해. 박원사는 본청 2층 불 꺼진 연대장실 창문을 힐끔 올려다보았다. 부임한 지 사흘째. 신임 연대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첫날의 그 서슬 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집무실에 틀어박혀 서류 뭉치와 씨름만 하고 있었다. 참모들이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도 두고 가라는 짧은 말 한마디뿐 별다른 지적도 없었다. 역시나 뻔하지. 서류 노름이나 하다가 가시겠다 이거지. 박원사는 안도감 섞인 비웃음을 흘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부대 울타리 쪽으로 향했다.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고 민간업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개구멍이 그곳에 있었다. 철조망 너머 어둠 속에 승합차 한 대가 비상등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다. 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김 사장의 차였다. 어이 김 사장. 박원사가 철조망 틈으로 비닐봉지를 쑥 밀어 넣었다.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덥수룩한 수염의 사내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원사님.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건은 확실합니까? 잔말 말고 받아. 이번엔 물건이 아주 좋아. A급 시계 하나랑 미개봉 전자제품 몇 개야. 특히 시계는 보증서까지 내가 챙겨왔으니까 헐값에 넘길 생각 마라. 김 사장은 능숙한 솜씨로 봉지를 낚아채 안을 확인했다. 휴대폰 불빛에 비친 시계의 영롱한 자태를 보며 김 사장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시 원사님 수완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근데 새로운 연대장이 꽤 깐깐하다던데 괜찮으십니까? 걱정 마. 계집애가 알아봤자 뭘 알겠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낙하산이야. 내 손바닥 아니지. 정사는 저번이랑 똑같이 내 통장 말고 1,000명의 계좌로 쏘는 거 알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승합차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 원사는 두둑해질 주머니를 생각하며 흡족한 표정으로 뒤를 돌았다.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돈 생각에 추운 줄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그가 서 있던 철조망에서 불과 50m 떨어진 초소 전망대. 그곳에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서 있었다는 것을. 어둠 속에 완전히 녹아든 검은색 방한복 차림의 배선옥 대령이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눈에서 떼지 않은 채 박 원사가 김 사장과 거래하는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감찰 장교인 이 대위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봤나? 배선옥의 목소리는 무전기 잡음보다 더 건조했다. 이 대위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연대장님. 저건 명백한 군용물 절도 및 민간인과의 불법 거래입니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아니, 배선옥은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 원사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지금 잡으면 꼬리 자르기밖에 안 돼. 병사들이 버린 걸 주워서 처분하려 했다거나 부대 운영비로 쓰려고 했다고 오리발 내밀게 뻔해. 박 원사는 이 바닥에서 20년을 구른 늙은 여우야. 어설픈 증거로는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줄 뿐이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껐다. 방금 전 박 원사와 김 사장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증서까지 챙겨왔다. 내 통장 말고 1,000만 명의로. 이걸로는 부족해. 놈이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완벽한 철창을 만들어야 해. 배선옥은 이 대위에게 손짓했다. 내일부터 작전 시작이다. 이 대위는 내가 시킨 대로 인사과에 가서 병사들 휴가증 발급 대장을 가져와. 그리고 군수과장 조용히 불러. 박 원사가 건드린 장부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대조 작업 들어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수과장은 박 원사와 꽤 친밀한 관계라 입단속이 될지. 배선옥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송곳니처럼 서늘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지. 군수과장은 진급의 목숨 건 친구야. 줄을 잘못 서면 진급은커녕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면 알아서 기어오게 되어 있어. 내가 707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아나? 이 대위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적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의 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다. 가자. 다음 날 아침 연대 본부 회의실. 주간 업무보고 회의가 열렸다. 참모들과 각 대대 지휘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철민 원사 역시 배석했다. 그는 어제 한 건 올렸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배선옥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전원이 기립하여 격려했다. 백골. 앉아. 짧은 지시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작전, 정보, 인사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배선옥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펜 한 번 굴리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자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주는 압박감에 보고자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군수과장의 차례가 되었다. 이상으로 군수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과장이 황급히 자리에 앉으려는데 배선옥의 입이 열렸다. 잠깐. 모든 시선이 상석으로 쏠렸다. 배선옥은 앞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았다. 발그락. 그 작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군수과장. 최근 우리 연대 병사들의 개인 물품 분실 신고가 잦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더군. 순간 박철민 원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군수과장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 예. 그런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래? 이상하군. 내가 파악하기로는 3대대에서만 최근 한 달간 시계, 지갑, 운동화 등 고가품 분실이 10건이 넘는데.
보고품도 아니고 개인 물품이 이렇게 자주 사라진다는 건 부대 내에 도둑이 있다는 뜻 아닌가? 배선옥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박철민 원사에게로 향했다. 박 원사는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주임 원사. 예, 연대장님. 자네는 병사들과 가장 가까이 있지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몰랐나? 박 원사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아, 요즘 병사들이 워낙 물건을 험하게 다루고 정신이 해이해서 그렇습니다. 칠칠맞게 잃어버려 놓고는 분실했다고 징징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정신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신교육이라. 좋지. 배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한 바퀴 돌며 간부들의 등 뒤를 걸었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박 원사의 뒤에서 멈췄다. 그런데 원사. 자네 손목에 있는 그 시계 꽤 좋아 보이는군. 우리 병사가 잃어버렸다는 모델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박 원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렸다. 아, 이거 말씀입니까? 이건 제 처남이 선물해준 짝퉁입니다. 진품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 짝퉁이라. 짝퉁에도 고유 일련 번호가 찍혀 있나 보지? 배선옥이 허리를 숙여 박 원사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조심해.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손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박 원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알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박 원사는 인정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을 것이다. 심증만으로는 나를 어쩔 수 없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대장님. 배선옥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탁 덮었다. 오늘부로 연대 전 지역에 대한 불시 보안 감사를 실시한다. 개인 관물대는 물론이고 간부 숙소, 창고, 보일러실, 천장, 텍스위까지. 쥐새끼 한 마리도 숨을 곳이 없게 샅샅이 뒤져. 군수과장과 감찰 장교가 책임지고 진행해. 결과는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 100골. 알겠습니다. 회의 끝. 해산. 배선옥이 나가자마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원사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이 여자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는 불안했다. 행정반 금고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숙소 장롱 깊숙한 곳에도 작물들이 쌓여 있었다. 불시 감사라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들이닥칠 것이다. 옮겨야 한다. 당장. 박 원사는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증거인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급한 마음이 바로 배선옥이 노리던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기어이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철원의 눈은 낭만이 아니라 재난이었다. 순식간에 발목까지 눈이 차올랐고 시야는 5미터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 병력이 제설작전에 투입되었다. 넉가래와 빗자루를 든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철민 원사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제설 작업을 지휘한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병사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목적지는 자신의 독신자 숙소가 아닌 부대 구석에 방치된 폐창고였다. 그곳은 낡은 집기류를 보관하는 곳이라 평소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행정반 금고에서 몰래 꺼낸 검은 가방을 들고 폐창고로 향했다. 눈보라가 그의 발자국을 지워주고 있었기에 그는 안심했다. 여기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감사가 끝나면 다시 꺼내면 돼. 폐창고 안은 냉동고처럼 추웠다. 박 원사는 낡은 관물대 뒤편 뜯어진 바닥 타일을 드러내고
그 아래 공간에 가방을 밀어 넣었다. 가방 안에는 병사들에게 뺏은 현금, 고가의 전자제품, 그리고 작물 거래 장부가 들어 있었다. 이 장부만 들키지 않으면 시계 몇 개쯤은 실수로 보관했다고 둘러댈 수 있었다. 일을 마친 박 원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고 문을 닫고 돌아섰다. 철컥. 그때였다. 굳게 닫혔던 창고 문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 원사는 흠칫 놀라 다시 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는데도 꿈적하지 않았다. 뭐야? 바람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발길을 돌렸다. 빨리 제설 현장으로 돌아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자 폐창고 지붕 위에서 눈을 뒤집어 쓴 채 엎드려 있던 누군가가 몸을 일으켰다. 배선옥 대령이었다. 그녀는 박 원사가 바닥 타일 밑에 물건을 숨기는 것을 천장에 깨진 창틈으로 모조리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소형 캠코더가 들려 있었다. 위치 확인 완료. 증거물 확보는 내가 직접 한다. 감찰팀 지금 즉시 박철민 원사의 동선을 추적해. 놈이 다른 곳에 또 무엇을 숨겼는지 파악한다. 무전기 너머로 감찰 장교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신 양호. 연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직접 나서지 마시고 저희가. 이건 내 사냥이야. 놈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잘 때 그때 목을 조여야 제맛이지. 배선옥은 지붕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눈보라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마치 설산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날 밤 10시. 배선옥은 연대장실에 앉아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화질은 선명했다. 박 원사가 장부를 숨기는 모습,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비열한 표정까지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당번병이 들어왔다. 연대장님 3대대 김민재 일병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쭈뼛거리는 김민재 일병이 들어왔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배선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대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배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일병을 일으켜 세웠다. 군인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앉아. 무슨 일이지? 김일병은 흐느끼며 말했다. 오늘 제설 작업 중에 박 원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계 이야기를 어디 가서 발설하면 영창을 보내버리겠다고.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가 군 생활 적응 못하고 사고 쳤다고 말하겠답니다. 저 너무 무섭습니다. 시계는 안 돌려받아도 되니까 제발 부모님께만은. 배선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 바로 약자를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비겁함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티슈를 뽑아 김일병에게 건넸다. 김민재 일병. 일병 김민재. 자네의 시계 그리고 자네의 명예. 둘 다 내가 찾아주겠다. 단 자네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배선옥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일병 앞에 놓았다. 진술서 양식이었다. 오늘 박 원사가 한 말 그리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부당한 대우를 여기에 적어.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사실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 뒤에 있다. 대장으로서 약속하마.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배선옥의 확신에 찬 눈빛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1시간 뒤 김일병이 작성한 진술서는 배선옥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박철민 원사의 목을 칠 결정적인 칼날 중 하나였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군. 배선옥은 인터폰을 눌렀다. 전 병력 기상. 지금 즉시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열외는 없다. 박철민 원사 포함 전 간부 정복 착용하고 집합.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비상 사이렌 소리가 철원의 밤하늘을 찢었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눈 비비며 연병장으로 뛰어나갔다. 박철민 원사도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튀어나왔다. 아니 씨발, 이 밤중에 무슨 지랄이야? 전쟁이라도 났어? 그는 투덜거리며 연병장에 섰다. 눈보라는 멈췄지만 살을 애는 추위는 여전했다. 연병장 조명탑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다. 단상 위에 배선옥 대령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헌병대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무장한 헌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박원사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헌병대가 왜 여기에? 배선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시간부로 우리 연대는 부대 정밀 진단에 돌입한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배선옥의 시선이 박철민 원사를 향해 꽂혔다. 박철민 원사. 앞으로 나와. 박 원사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부르셨습니까, 연대장님? 이 야밤에 병사들 잠도 안 재우고 이게 무슨... 자네에게 묻겠다. 지금 이 순간 군인의 명예를 걸고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나? 박 원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오직 부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배선옥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헌신이라. 그럼 저건 뭔가? 배선옥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낮에 폐창고에서 박 원사가 바닥을 뜯어내고 작물을 숨기는 장면이 고화질로 흘러나왔다. 에이, 이건... 박 원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기 숨겨진 가방 안에 병사들의 피 같은 물건들과 자네의 더러운 장부가 들어있더군. 헌신? 자네가 헌신한 건 자네의 탐욕뿐이야. 박 원사는 뒷걸음질 쳤다. 조작입니다. 저건 함정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말이 많군. 배선옥이 눈짓을 하자 헌병들이 박 원사에게 다가갔다. 군용물 절도 및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협박 혐의로 박철민 원사를 긴급 체포한다. 끌고 가.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부대 주임원사야. 감히 어디에 손을 대? 박 원사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제압당의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철컥. 그때 배선옥이 단상에서 내려와 박 원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녀는 박 원사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계급장 이제 필요 없겠군. 자네가 판 무덤에 자네가 들어가는 꼴이 아주 볼만해. 너 인연. 가만 안 둬. 내가 옷 벗더라도 널. 입 닥쳐. 배선옥의 낮은 목소리가 박 원사의 고함을 집어삼켰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야. 내 부대에서 쓰레기는 분리수거도 안 해. 바로 소각이지. 헌병들이 박 원사를 질질 끌고 차에 태웠다.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배선옥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뒤를 돌았다. 김민재 일병. 군중 속에 있던 김일병이 깜짝 놀라 대답했다. 일병 김민재. 내일 아침 행정반으로 와라. 4시에 찾아가도록. 그 한마디에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배선옥의 엄한 표정에 다시 쏙 들어갔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전과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존경의 눈빛이었다. 전 병력 생활관으로 복귀해서 취침한다. 이상. 백골. 우렁찬 경례 구호가 철원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배선옥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 내린 연병장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길고 긴 겨울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철민 원사가 헌병대에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연대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물건을 뺏길까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식당 밥맛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배선옥 대령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연대장실의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다. 배선옥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박원사가 남긴 장부를 해독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보급품 수불 대장처럼 보였지만 숫자의 배열에는 교묘한 패턴이 숨겨져 있었다. 707 시절 대테러 정보 분석을 담당했던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어. 그녀는 붉은 펜으로 특정 날짜와 수량을 체크했다. 박원사가 빼돌린 물품의 규모는 일개 부사관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군용 유류, 발전기 부품, 심지어 예비군 훈련용 총기 부품까지. 이 모든 것이 정기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흐릿하게 적힌 이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김중령. 사단 군수참모 김영수 중령. 사단 내에서 마당발로 통하며 차기 연대장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트 장교였다. 배선옥의 미간이 좁혀졌다. 박원사는 꼴이었고 몸통은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작전과장이 들어왔다. 백골. 연대장님, 사단 군수참모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차 한잔하고 싶으시답니다. 호랑이가 제 발로 굴에 들어왔다. 배선옥은 장부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천천히 일어났다. 들라하게. 잠시 후 말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은 김영수 중령이 들어왔다.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의 안경을 쓴 그는 손에 들려있던 커피 세트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배 대령, 부임하자마자 아주 큰 일을 해냈다지. 박원사 그 친구, 나도 평소에 눈여겨보던 골칫덩이였는데 속이 다 시원해. 역시 특수임무단 출신은 달라. 김중령은 능숙하게 커피를 타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안경 너머 그의 눈은 배선옥의 책상 위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배선옥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썩은 살을 도려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 참모께서 예하 연대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커피를 권하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섰다. 김중령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다. 아, 뭐 별건 아니고. 박원사 건으로 헌병대에서 수사가 확대된다기에 걱정이 돼서 왔어. 우리 배 대령이 야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의욕이 앞서서 실수라도 할까봐. 김중령이 커피 잔을 들고 배선옥에게 다가왔다. 목소리가 은밀하게 낮아졌다. 박원사, 그 사람 입이 참 가벼운 사람이야. 수사 과정에서 헛소리를 짓거려서 엄한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지. 군대라는 게 그렇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쳐. 배 대령도 이제 장군 진급 바라봐야지. 명백한 회유이자 경고였다. 여기서 멈추면 뒤를 봐주겠지만 더 파고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 배선옥은 김중령이 건넨 커피 잔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령님. 그래. 말해봐. 먼지가 나면 털어야 하고 썩었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그게 군의관이 할 일이고 지휘관이 할 일입니다. 엄한 사람이 다칠지 다쳐야 할 놈이 다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김중령의 얼굴에서 사람 좋은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 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뜨거운 커피가 튀어 테이블볼을 적셨다. 배선옥 대령. 내가 좋게 말하니까 웃음나? 자네 707에서 작전 좀 뛰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여기는 야전이야. 정치와 인맥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자네 혼자 깨끗한 척 해봤자 왕따밖에 더 되겠어? 정치와 인맥이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이군요. 제 부대에서는 오직 실력과 규정만 통합니다. 할 말이 그것뿐이라면 돌아가시죠. 전 바쁩니다. 김중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하,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김중령이 씩씩거리며 나간 뒤 배선옥은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 담당관. 지금 즉시 연대장실 박복도와 접견실 CCTV 영상을 확보해. 그리고 방금 나간 김영수 중령의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전부 백업해둬.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내부의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권력을 쥔 거대한 카르텔과의 싸움이었다. 배선옥은 서랍 속의 장부를 다시 꺼냈다. 김영수. 내가 박 원사의 뒷배였구나.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상대해주지. 김중령의 방문 이후 연대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상급 부대인 사단 본부로부터 내려오는 보급 물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류 배급이 지연되어 난방이 끊기는 막사가 생겼고 식자재 납품 차량이 검수 불합격을 이유로 돌려보내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명백한 보복이었다. 3대 대장실. 대대장이 울상인 얼굴로 보고를 올렸다. 연대장님, 이대로 가다간 병사들 라면만 먹여야 할 판입니다. 사단 군수처에서 서류 미비를 핑계로 결제를 안 해줍니다. 김중령님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선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는 눈을 치우느라 고생하는 병사들이 보였다. 그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잡고 장난질을 치다니. 배선옥의 눈동자에 푸른 불꽃이 일었다. 서류 미비라고 했나? 네. 토시 하나 줄 간격 하나까지 트집을 잡습니다. 좋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얌전했군. 배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모를 썼다. 감찰, 법무, 군수참모 전원 소집해. 그리고 차량 대기시켜. 사단으로 간다. 예. 사단으로 직접 가시게요? 가봤자 문전 박대당하실 텐데. 누가 결제 받으러 간대? 전쟁하러 가는 거야. 30분 후 배선옥의 지프차가 사단 사령부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군수참모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장 사단 감찰부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박철민 원사의 장부 사본과 지난 일주일간 군수처의 부당한 업무 지연 기록이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사단 감찰 참모 역시 김중령의 입김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배선옥이 내민 파일을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한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배 대령, 이런 거 가지고 오면 곤란해. 업무상 착오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좋게 좋게 풀지 그래. 김중령이랑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업무 방해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보십시오. 김중령과 박 원사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아이 참. 배 대령. 감찰 참모가 책상을 내리치며 말을 끊었다. 증거 있어? 이까지 수기 장부 하나로 영관급 장교를 감찰하라고. 자네 지금 하극상이야. 옷 벗고 싶어? 배선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증거라. 알겠습니다. 그럼 증거를 만들어 오지요. 그녀는 파일을 챙겨 들고 나왔다. 감찰 참모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혀를 찼지만 그녀가 밖으로 나와서 한 행동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접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부탁하신 거? 아니요, 반대입니다. 제가 선배님께 드릴 특종이 하나 있어서요. 상대방은 국방부 출입 기자이자 배선옥의 707 선배였다. 네, 제목은 최전방 장병들의 밥상을 걷어찬 고위 장교의 갑질 정도면 되겠네요. 자료는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네, 실명 거론하셔도 됩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전화를 끄는 배선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내부 시스템이 썩었다면 외부의 충격으로 부수는 수밖에. 그녀는 팩스 송신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과 인터넷 뉴스 메인에 기사가 터졌다. 단독 혹한기 최전방 난방 끊기고 식자재 반송. 사단 간부의 충격적 보복 행정. 여론이 들끓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국방부로 빗발쳤다. 사단장은 노발대발했고 김영수 중령은 감찰 조사는커녕 보직 해임 심사를 받게 생겼다. 하지만 김중령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반격을 준비했다. 배선옥을 보안 기밀 유출과 지휘 개통 무시로 엮어 군사 재판에 넘기려는 계획이었다. 독사는 머리가 잘리기 전 가장 맹독을 품는 법이다. 사단 전체가 감사의 태풍에 휘말렸다. 김영수 중령은 직무 정지를 당했지만 그가 심어놓은 라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단 정보처장이 배선옥의 연대를 불시 방문했다. 명목은 보안 태세 점검이었지만 실상은 배선옥을 잡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 연대장실을 뒤지던 정보처 요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문서고를 샅샅이 뒤졌다. 배선옥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대장님, 개인 노트북과 휴대폰도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보처장이 깐깐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영장은 가져왔나? 긴급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항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배선옥은 순순히 휴대폰과 노트북을 내주었다. 정보처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배선옥의 노트북에 심어놓을 가짜 기밀문서 파일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잠시 후면 그녀의 노트북에서 1급 기밀이 민간인에게 유출된 흔적이 발견될 것이고 그녀는 끝장날 것이었다. 요원 하나가 노트북을 조작하더니 소리쳤다. 처장님, 여기 대용량 파일 전송 기록이 있습니다. 수신자가 민간 포털 사이트 메일입니다. 정보처장의 눈이 번들거렸다. 역시, 배 대령,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전 계획을 외부로 유출하다니 이건 이적 행위입니다. 배선옥의 주변을 참모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배선옥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 파일 열어봤나? 뭡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요원이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뜬 것은 작전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영수 중령이 민간업자 최달수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며 뇌물을 받는 동영상 파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보처장이 최달수에게서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는 사진도 있었다. 에이, 이게 뭐야? 정보처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함정을 팔 때는 제 발밑도 조심했어야지. 내가 707에서 정보 작전만 10년을 했어. 내 노트북에 누가 접속하고 뭘 심으려는지 모를 줄 알았나? 배선옥은 뚜벅뚜벅 걸어가 굳어버린 요원의 손에서 노트북을 회수했다. 이건 내가 심어놓은 미끼다. 너희들이 내 노트북을 해킹하려 할 때 자동으로 이 영상이 실행되도록 설정해뒀지. 그리고 방금 너희가 접속한 순간 이 원본 파일은 육군본부 헌병단 중앙수사대로 전송됐다. 너 지금 무슨 짓을? 정보처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감사를 하러 왔다가 도리어 자신들의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꼴이 되었다. 보안 태세 점검? 그래, 아주 잘했군. 덕분에 우리 연대 보안이 아니라 사당 간부들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했으니까. 배선옥은 정보처장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악력에 정보처장이 비명을 질렀다. 가서 김영수한테 전해. 내 목을 치고 싶으면 더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라고. 이런 무딘 칼로는 내 군복깃 하나도 못 빼니까. 정보처장과 요원들은 도망치듯 연대장실을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배선옥의 참모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대박이다. 연대장님 최고십니다. 하지만 배선옥은 웃지 않았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김영수와 정보처장이 무너지면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진짜 흑막이 움직일 차례였다. 그녀가 입수한 뇌물수수 영상에는 김중령보다 더 높은 계급장을 단 인물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철원에는 또다시 눈이 내렸다. 배선옥은 관사로 돌아가지 않고 지휘 통제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김중령과 정보처장은 꼬리 자르기로 제거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민간업자 최달수. 그가 문제였다. 최달수는 단순한 납품업자가 아니었다. 지역 유지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전역한 장성들과도 호형호재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제2의 김영수, 제3의 박철민은 계속 나타날 것이었다. 최달수. 놈을 잡아야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을 수 있어.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배선옥입니다. 허허, 배 대령님. 목소리가 아주 기세등등하십니다. 그려. 걸걸하고 기름진 목소리. 최달수였다. 누구시죠? 아이고, 제 선물을 사진으로 보셨으면서 모른 척 하시긴. 철원 바닥에서 건설하고 납품하는 최달수라고 합니다. 김중령이 실수해서 폐를 끼쳤다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용건만 말해. 성격 급하시네. 우리 배 대령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지 말고 저랑 밥이나 한 끼 합시다. 제가 철원에다가 배 대령님 노후 자금으로 쓸만한 땅을 좀 봐둔 게 있는데. 노골적인 회유였다. 배선옥은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옆에 있던 작전 장교에게 녹음을 지시했다. 뇌물 공여의 협박까지. 제목이 늘어나는군. 에이, 협박이라니요. 비즈니스 제안이지. 배 대령님, 군인 연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랑 손잡으면 별 딸 때까지 스폰서 해드리고 전역하면 계열사 사장 자리 하나 드린다니까. 박원사나 김중령 같은 잔챙이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비즈니스라. 좋지. 어디서 볼까? 작전 장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배선옥을 쳐다봤다. 하지만 배선옥은 입에 검지를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오, 역시 말이 통하시는 분이네. 내일 저녁 8시 읍내에 있는 산정 가든으로 오시죠. 조용히 혼자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전화가 끊어졌다. 작전 장교가 다급하게 물었다. 연대장님, 진짜 나가시려는 겁니까? 함정입니다. 최달수는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배선옥은 서랍에서 자신의 개인 권총 대신 소형 위치 추적기와 특수 제작된 도청 장치를 챙겼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놈이 제 발로 나를 초대했는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하지만 혼자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무장 병력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아니. 병력이 움직이면 놈들은 쥐새끼처럼 숨어버릴 거야. 나 혼자 간다. 대신 자네들이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배선옥은 작전 장교와 정보 장교를 가까이 오게 했다. 내일 내가 그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10분 뒤 작전명 대청소를 개시한다. 표적은 식당이 아니라 최달수의 비밀 사무실이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최달수의 시선을 묶어두는 사이 707 후배들을 동원해 최달수가 장부를 숨겨둔 진짜 아지트를 급습하는 것이었다. 놈은 내가 타협하러 온 줄 알겠지. 하지만 내가 갈 곳은 식당이 아니라 놈의 심장부야. 배선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철원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내일 밤 철원 바닥을 지배하던 검은 소는 주인을 잘못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철원의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 산정 가든이라는 간판이 을씨년스럽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평소에는 지역 유지들이나 군 간부들이 회식을 즐기는 고급 오리 고깃집이었지만 오늘 밤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넷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밤 8시 정각. 배선옥의 지프차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짧게 지시했다. 시동 끄지 말고 대기해.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들어오지 마라. 연대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놈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걱정 마. 짐승들이 짖는 건 겁을 먹어서니까. 배선옥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정복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소형 녹음기와 특수 제작된 3단봉이 숨겨져 있었다. 입구의 사내들이 그녀를 막아서려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대령 계급장을 보고 멈칫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이 안쪽 특실에서 기다리십니다. 사내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특실은 넓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상석에는 배가 남산만한 중년 사내가 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다. 최달수였다. 그의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아이고, 우리 백골부대의 영웅, 배선옥 대령님 아니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최달수가 과장된 몸짓으로 반겼다. 배선옥은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방 안을 훑어보았다. 병풍 뒤 그리고 천장 환풍구 쪽. 707 시절 익힌 감각이 경고음을 보냈다. 숨어있는 놈들이 더 있다. 신발은 벗지 않겠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서요. 배선옥은 문가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최달수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고기 한 점을 그녀의 앞접시에 올렸다. 하하, 역시 군인이라 빈틈이 없으시네. 일단 드시죠. 이게 철원 오대쌀 먹여 키운 오리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용건부터 듣죠. 배선옥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최달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손짓을 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어 배선옥 앞에 내려놓았다. 가방이 열리자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가득 들어찬 모습이 드러났다. 얼핏 봐도 1억 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이게 제 성의입니다. 김중령 그 친구가 좀 모자라서 배 대령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는 값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랑 잘 좀 지내보자는 계약금이고요. 배선옥은 돈다발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나한테 김중령 흉내를 내라는 건가? 군수품 납품 비리 눈 감아주고 불량 식자재 병사들한테 먹이면서. 에이, 비리라니요. 융통성이지. 배 대령님 군 생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별 달면 뭐합니까? 전역하면 쥐꼬리만한 연금 받고 사는데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강남의 아파트도 한 채 사셔야죠. 저랑 손잡으면 제가 책임지고 뒤봐드립니다. 최달수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렇군. 돈이 좋긴 좋지. 배선옥이 긍정의 뜻을 비치자 최달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요. 역시 대령님이 현명하십니다. 자, 그럼 좋은 의미에서 건배나 한 잔. 최달수가 술병을 집어들려는 순간 배선옥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여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최달수가 비명을 질렀다. 여자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술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착각하지 마. 내가 돈이 좋다고 했지 내 돈이 좋다고는 안 했어. 더러운 돈 만지면 손 썩어. 배선옥은 최달수의 손목을 휙 밀쳐내고 돈 가방을 발로 걷어찼다. 돈다발이 허공에 흩날리며 숯불 위로 떨어져 타오르기 시작했다. 에이, 이 미친년이. 최달수가 벌떡 일어났다. 본색이 드러난 그의 얼굴은 흉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야, 뭐해? 전연 잡아. 그의 고함과 동시에 병풍 뒤에서 야구방망이와 강목을 든 덩치 셋이 튀어나왔다. 입구 쪽에 있던 비서도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배선옥은 침착하게 시계를 보았다. 그녀가 들어온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다. 시간이 됐군. 뭐? 무슨 개소리야. 잡아 족쳐서 각서 쓰게 해. 덩치들이 달려들었다. 좁은 방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선두의 선 덩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붕하는 파공음이 들릴 만큼 강력한 일격이었다. 하지만 배선옥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순식간에 덩치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퍽! 그녀의 팔꿈치가 덩치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덩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뒤로 넘어갔다. 배선옥은 쓰러지는 덩치의 방망이를 낚아채 뒤따라오던 놈의 정강이를 후려쳤다. 아!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놈이 바닥을 굴렀다. 707 시절 대테러 진압술 교관이었던 그녀에게 이런 동네 깡패들은 연습 상대조차 되지 못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급소만을 노리는 살인적인 기술이었다. 마지막 남은 비서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배선옥은 방망이를 버리고 맨손으로 맞섰다. 칼이 그녀의 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찰나 그녀는 고개를 살짝 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비서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크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배선옥은 비서의 팔을 꺾은 채로 그를 최달수 앞에 테이블로 밀어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반찬 그릇들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서 있던 건 배선옥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최달수뿐이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회장님. 배선옥이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최달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찾았다. 너 실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경찰서장, 사단장 다 내 형님들이야. 전화 한 통이면 너는 끝이야. 아, 그래? 그럼 그 형님들한테 전화해봐. 아마 안 받을걸? 뭐?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나 구급차가 아니었다. 군용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였다. 그 같은 시각 최달수의 비밀 사무실인 읍내의 대성건설 사무소. 복면을 쓴 무장 병력들이 쇠지렛대로 셔터를 뜯어내고 있었다. 배선옥이 미리 포섭해둔 사단 헌병대 특수임무대와 그녀가 707에서 데려온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이었다. 진입! 저항하면 제압해. 사무실 안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조폭들이 화들짝 놀라 저항하려 했지만 완전 무장한 특수임무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놈들은 바닥에 깔렸다. 배선옥의 작전장교가 금고 앞에 섰다. 이게 그 장부 금고입니다. 작전장교는 배선옥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녀가 며칠 전 정보처장의 노트북을 역해킹해 알아낸 최달수의 생일과 차번호 조합이었다. 띠리릭. 철커덕.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뿐만 아니라 수십 권의 이중 장부와 USB 그리고 고위 장교들에게 성접대를 한 리스트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빙고. 이건 핵폭탄입니다. 작전장교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연대장님 확보했습니다. 장부, 리스트, 영상 파일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산정 가든. 배선옥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작전장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고했다. 바로 여기로 와. 그녀는 최달수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들었지? 내 보물 단지가 털렸다는군. 내가 믿던 그 금고 말이야. 최달수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다. 그 장부가 공개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돈을 받아먹은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갈 것이 뻔했다. 자, 잘못했습니다. 대령님, 아니 누님.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저기 탄 돈 말고 제 비밀 계좌에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제발 장부만은. 배선옥은 쭈그려 앉아 최달수의 멱살을 잡았다. 아까도 말했을 텐데. 나는 군인이야. 내 놈들이 낸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군인이 아니라 이 나라 지키라고 피 흘린 선배들 명예로 사는 군인이라고. 그녀는 최달수의 뺨을 툭툭 쳤다. 내 놈은 군복 입은 사람들을 돈 주고 사는 게로 받겠지만 나는 늑대야. 늑대는 사육되지 않아.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최달수는 저항할 힘도 없이 수갑을 찼다. 헌병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배선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교도소 밥은 오리 고기보다 맛이 없을 거다. 꼭꼭 씹어 먹어라. 최달수가 끌려나가고 배선옥은 불타버린 돈 가방을 바라보았다. 매캐한 연기 속에 돈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운 승리의 냄새였다. 최달수의 구속과 비밀 장부 압수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이 되었다. 철원 게이트라 불리는 이 사건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장부의 이름이 적힌 영관급 장교만 수십 명, 장군 진급을 앞둔 대령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졌고 사단장은 보직 해임되었다. 김영수 중령과 정보처장은 이미 구속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배선옥은 웃을 수 없었다. 장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암호로 적힌 이니셜 하나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M, S, J. 최달수가 끝까지 함구하고 있는 인물. 모든 비리의 정점에 있는 최종 보스. 배선옥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하고 있었다. 제3사단장을 넘어 군단 사령부에 있는 인물. 바로 육군 군수사령부 출신이자 현 군단 참모장인 민석준 소장. 그는 배선옥이 707에 있을 때부터 악연이 있던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덕장인 척하지만 뒤로는 방산 비리의 몸통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자. 그가 최달수의 진짜 뒷배였던 것이다. 연대장실. 배선옥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었다. 백골. 배선옥 대령입니다. 배 대령, 이번 일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더군. 국방장관님께서도 자네 이름을 거론하셨네. 과분한 영광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위에서는 이쯤에서 덮고 싶어 해. 너무 많은 별들이 떨어지면 군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거지. 자네 이번에 중앙보직으로 영전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어. 대신 민 소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역시나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는 속셈이었다. 인사참모부장님. 말해보게.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붕대만 감는다고 상처가 났습니까? 안에서 골마 터져서 결국 팔을 잘라내야 할 겁니다. 저는 거래를 하러 군대에 온 게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자네 후회할 텐가. 민 소장은 차기 참모총장 후보야. 그를 건드리면 자네 군 생활은 끝이야. 제 군 생활은 제가 결정합니다. 끊겠습니다. 배선옥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정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다. 1대 대장, 2대 대장, 3대 대장. 전원 전투복 환복하고 무장 상태로 연대장실로 집합. 민석준 소장은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최달수가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에도 여유로웠다. 어차피 최달수는 자신의 이름을 불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최달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건방진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배선옥.
내가 직접 밟아주마. 민 소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군단 헌병대장이었다. 나 참모장이야. 배선옥 대령 말인데 항명죄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영장?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금 당장 가서 끌고 와. 그는 배선옥을 잡아 가둔 뒤 조작된 증거로 그녀를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권력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참이었다. 1시간 뒤 군단 헌병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2, 3년대 위병소를 통과하려 했다. 하지만 위병소 바리케이드는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열어. 군단 헌병대다. 헌병대위가 확성기로 소리쳤다. 하지만 위병소 초병들은 총구를 겨눈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리케이드 뒤에서 배선옥 대령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에는 완전 무장한 연대 병력 200여 명이 도열해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는 맨몸으로 헌병대 차량 앞을 막아섰다. 여기는 내 부대다. 영장 없는 출입은 불허한다. 헌병 대위가 차에서 내려 씩씩거라며 다가왔다. 대령님, 이건 군단 참모장님 명령입니다. 항명하십니까? 지금 당장 체포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우르르 내렸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배선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항명? 민석준 소장이 내린 그 명령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수치지. 이게 진짜 미쳤나? 애들 시켜서 연대장 끌어내. 헌병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배선옥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멈춰. 이 상황은 지금 전 부대 방송망과 국방부 한라인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뭐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너희가 출발하기 10분 전 내가 보낸 자료가 방송국 9시 뉴스 데스크에 도착했다. 민석준 소장이 방산업체로부터 수십억을 받고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게 한 증거 자료다. 그 순간 헌병 대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군단 상황실이었다. 야, 당장 철수해. 뉴스 터졌어. 참모장님 지금 긴급 체포되셨다. 좆됐어. 빨리 돌아와. 헌병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배선옥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들었나? 주인 잃은 개는 짖지 말고 돌아가라. 헌병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병력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헌병대 차량들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자 연대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연대장님 만세. 배선옥. 병사들은 총을 치켜들고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배선옥은 그들을 향해 뒤를 돌았다. 그녀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져 있었다. 모두 주목. 환호성이 잦아들었다. 오늘 너희가 지킨 건 내가 아니다. 너희는 불의에 맞서 물러서지 않은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백골. 철원의 하늘이 찢어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배선옥은 그 함성 속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뉴스에는 민석준 소장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철원 게이트는 방산 비리 게이트로 확대되었고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배선옥은 관사에서 뉴스를 보며 캔맥주를 하나 땄다. 그녀의 전화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707 시절 동기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 있는 친구였다. 고생했다, 독사. 장관님께서 널 직접 보고 싶어 하셔. 아마 별달 준비해야 할 거다. 배선옥은 피식 웃으며 맥주를 들이켰다. 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병사들이 먹을 따뜻한 밥과 그들이 입을 튼튼한 방한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별을 다는 순간
더 거대하고 추악한 정치의 늪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는 민석준 소장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괴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민석준 소장의 구속으로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질겼다. 구치소에 수감된 민 소장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외부의 해결사들에게 마지막 지령을 내렸다. 그가 노리는 것은 배선옥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물인 원본 하드디스크와 비밀 장부였다. 그것만 사라지면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철원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그날따라 눈보라조차 치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다. 연대 본청 건물은 최소한의 당직 근무자들을 제외하고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새벽 3시. 검은 복면을 쓴 괴한 5명이 본청 뒷문을 소리 없이 따고 침투했다. 그들은 민 소장이 707 시절 키워낸 지금은 불명의 저녁 후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총기 대신 날카로운 단검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총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라는 명령 때문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2층 연대장실에 있는 이중 금고였다. 괴한들의 리더가 수신호했다. 둘은 1층 복도를 경계하고 셋은 2층으로 올라갔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는 숙련된 살인 기계들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금 그들이 침투한 곳의 주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 배선옥이라는 사실을. 2층 복도. 괴한들이 연대장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철컥.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는 듯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괴한들이 흠칫 놀라 자세를 낮췄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배선옥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정복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다. 손님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차라도 한 잔 내오라고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의 냉기보다 차가웠다. 죽여. 리더의 짧은 명령과 함께 3명의 괴한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좁은 복도에서 칼날이 번뜩였다. 배선옥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선두의 선놈이 단검으로 그녀의 복부를 찌르려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몸이 유령처럼 왼쪽으로 틀어졌다. 느려. 그녀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며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 소리와 함께 놈의 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처박혔다. 그녀는 놈의 손에서 떨어진 단검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곧바로 두 번째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배선옥은 고개를 숙여 파이프를 피함과 동시에 품속에서 3단봉을 꺼내 좌락 펼쳤다. 깡! 쇠파이프와 3단봉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배선옥은 힘으로 밀리지 않았다. 그녀는 놈의 정강이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린 뒤 3단봉으로 놈의 명치를 정확히 찔러 넣었다. 컥! 숨이 막힌 놈이 바닥을 굴렀다. 마지막 남은 리더가 혀를 차며 품에서 긴 사시미 칼을 꺼냈다. 그는 다른 놈들과 달랐다. 자세에서 707 특유의 살기가 느껴졌다. 선배님 여전히 실력이 좋으시군요. 내 후배 중에 너 같은 쓰레기는 없다. 군복 벗고 한다는 짓이 고작 도둑질인가? 돈이 되면 뭐든 하는 게 프로 아닙니까? 리더가 현란한 칼놀림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집요했다. 배선옥의 전술복 소매가 찢어지고 팔뚝에 붉은 선이 그어졌다. 제법이군. 하지만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배선옥은 3단봉을 버렸다. 빈손이 된 그녀를 보고 리더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달려들었다. 심장을 노린 일격이었다. 그 순간 배선옥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놈의 칼을 쥔 손을 양손으로 덮치듯 잡아챘다.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놈의 팔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끔찍한 파열음이 복도를 울렸다. 끄악.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배선옥은 놈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 찼다. 놈은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혀 기절해버렸다. 프로? 웃기지 마라. 넌 그냥 돈에 팔려 다니는 양아치일 뿐이야. 배선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팔을 닦았다. 그때 1층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두 놈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왔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이미 제압당해 널브러진 동료들과 악귀처럼 서 있는 배선옥뿐이었다. 겁에 질린 놈들이 도망치려 뒤를 돌았지만 이미 늦었다. 복도 양끝에서 완전 무장한 5분 대기조 병력들이 총구를 겨누고 나타났다. 동작 그만. 손들어. 배선옥이 나직이 명령했다. 전원 생포해. 민석준에게 보낼 아주 좋은 선물이 생겼으니까.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민석준 소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간밤에 자신의 그림자들이 증거를 없앴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조사관 양반, 이제 그만 나를 풀어주는 게 어때? 증거도 없다며.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배선옥 대령이 들어왔다. 그녀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잘 주무셨습니까, 가 선배님? 민 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여긴 왜? 선배님이 보내신 손님들 제가 아주 극진히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배선옥이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젯밤 침투했던 용병 리더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민석준 소장이 시켰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배선옥 대령을 처리하라고. 민 소장의 손에서 종이컵이 구겨졌다. 에이, 이건 함정이야. 내가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받아낸 거지. 강압이라뇨? 군법에 따라 아주 정당하게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침투할 때 썼던 차량 블랙박스에서 선배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도 나왔습니다. 이제 절도 교사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되겠군요. 민 소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모든 수가 막혔다. 군인의 명예를 돈과 바꾼 것도 모자라 전우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다니. 선배님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배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선배님이 아니라 죄수 민석준으로 부르게 되겠네요. 배선옥이 나가자마자 민 소장은 책상을 엎으며 발광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는 비명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제2의 철원 대첩이라 불리며 군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배선옥 대령의 무용담은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철원의 백골마녀가 아닌 수호신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살을 애는 듯한 철원의 칼바람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다. 연병장 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이 모두 끝났다. 민석준 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김영수 중령과 박철민 원사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했다. 그들과 결탁했던 민간업자들과 부패한 장교들도 줄줄이 옷을 벗었다. 제3년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보급품은 최상급으로 지급되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물건을 뺏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병사는 없었다. 연대장실. 배선옥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명패와 함께 장군 진급 예정자 명단이 담긴 공문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산 육군본부에서 그녀를 준장으로 진급시키고 특수전 사령부의 요직으로 발령된 것이다. 똑똑. 연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임원사가 된 상사가 들어왔다. 박철민 원사의 후임으로 배선옥이 직접 발탁한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었다. 들어와요. 떠나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병사들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군인이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거지. 아쉬울 게 뭐 있어.
배선옥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창밖의 연병장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겨울 그 혹독했던 추위 속에서 함께 싸웠던 병사들. 그들은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연대장님, 연병장에 전 병력이 집합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셔야죠. 배선옥은 정모를 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가자. 연병장에는 2,000여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몇 달 전 취임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단상에 오른 배선옥은 마이크를 잡았다.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백골. 그녀의 한마디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돌아왔다. 백골. 배선옥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맨 앞줄에 김민재 일병이 보였다. 이제는 어엿한 상병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배선옥이 찾아준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불의와 탐욕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난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입고 있는 군복은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너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이자 불의를 찌르는 창이다. 그 자부심을 절대 잊지 마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상.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려 하자 갑자기 김민재 상병이 대열에서 튀어나와 외쳤다. 연대장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연대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주임원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배선옥은 손을 들어 말렸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서늘한 미소가 아닌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미소였다. 지프차가 위병소를 통과했다. 배선옥은 차창을 열고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위병소 초병들이 깎듯이 경례를 붙였다. 백골, 안녕히 가십시오. 차는 구불구불한 철원의 산길을 따라 달렸다. 겨운에 쌓였던 눈은 모두 녹아 계곡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배선옥은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된 이름들을 쭉 훑어보았다. 김민재, 주임원사 그리고 함께 싸워준 참모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다. 이제 새로운 전쟁터로 가야지. 그녀의 눈빛은 다시 특유의 냉철함으로 돌아왔다. 별을 달고 가게 될 곳은 더 높은 곳, 더 거대한 권력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민석준보다 더 교활하고 최달수보다 더 탐욕스러운 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눈치를 보며 물었다. 장군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직 장군 진급식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호칭을 바꾼 운전병의 너스레에 배선옥이 피식 웃었다. 앞만 보고 운전해. 갈 길이 멀다. 예, 알겠습니다. 차가 속도를 높였다. 철원의 산세가 뒤로 물러나고 넓게 트인 도로가 나타났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배선옥은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비릿한 쇠 냄새와 화약 냄새 대신 흙 냄새와 꽃 냄새가 났다. 그것은 승리의 향기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향기였다. 독사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다만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잠시 몸을 웅크렸을 뿐. 이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장군, 강철의 여제 배선옥의 전설이 다시 쓰일 차례였다. 차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철원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를 지켜낸 영웅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처럼 남았다.